안녕하세요. 저는 언더독스 유연성 코치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부터 총 5회차에 걸쳐 비영리 스타트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로 오늘은 비영리 스타트업의 개념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비영리 스타트업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까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은 비영리라는 단어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우선 비영리라는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비영리를 한 번 더 구분해 볼까요? 영리는 재산상의 이익을 꾀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안일 비자가 붙어서 영리와는 달리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는 정부의 활동만으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과 함께 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흔히 시민사회 혹은 NGO라는 단어나 이를 표방하는 단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와 같은 구호기관이 NGO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가 흔히 쓰는 NGO는 비정부 기구의 약자로 1945년 유엔에서 처음 쓰였던 신생어입니다. 이후 NGO라는 단어는 정부나 기업 외에 새롭게 등장한 공익주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NGO 대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영리 단체, NPO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죠.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환경, 아동, 인권 등 인류의 가치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단체는 영리 활동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인가?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경우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영리 활동은 수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과 달리 비영리 조직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환경, 구호, 인권 등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 목적사업의 내용이 되는 거죠. 수익사업, 목적사업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번 강의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목적은 아니니까 아주 약간이나마 단어와 개념에 익숙해진다는 측면에서 부담 없이 강의를 들으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약간 생소한 단어를 말씀드려야겠네요. 모든 조직체나 사업체를 만들 때 정관, 즉 운영을 위한 기본 규칙을 공식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비영리 조직을 만들 때도 이 정관에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영리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개념 이해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으로도 널리 알려진 에릭 리스는 스타트업이란 극도로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극도로 불확실한 환경,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는 이 시대에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출발선에 선 스타트업은 더욱 불확실한 환경, 즉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력, 경쟁사의 위협, 속을 알 수 없는 고객의 니즈, 사회 변화 속에서 빠른 실행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창업을 생각해 본 분 중에는 2020년에 수지와 남주혁이 주연을 맡은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꽤 계실 겁니다. 실제 스타트업의 현실을 100% 반영하진 않았지만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 환희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하셨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움의 연속,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저에게 울림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분투라는 단어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비영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우분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상됩니다. 우분투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아프리카 단어인데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설령 다소 느리더라도, 설령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익을 덜 보더라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거겠죠.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멀리 바라보는 큰 그림 같은 느낌입니다. 반면에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에서는 목표를 위해 빠르게 전진하는 느낌이 들죠.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약간 모순된 의미가 합쳐진 듯 합니다. 하지만 N극과 S극이 합쳐져 자석을 이루듯 비영리와 스타트업이 합쳐져 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과 빠른 실행이 그 N극과 S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 확산되면서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파트너십 온을 진행했고, 구글에서도 구글 임팩트 챌린지를 개최해 혁신적인 비영리 기관을 선발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나눔가꿈 공모사업, 다음 세대 재단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새로운 비영리 조직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 그리고 알파라운드를 운영하며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회연대은행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다음 세대 재단은 비영리 스타트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비영리 조직을 의미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같이 과감한 실험과 자유로운 변화가 가능한 조직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스타트업의 운영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교육, 주거, 일자리 등 사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사회혁신 스타트업이라는 개념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사회혁신 스타트업은 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조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타트업 방식의 운영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만이 아닌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는데 비영리 방식만 적절한 건 아닙니다. 영리 기업이지만 사회 전반의 효용을 높이며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도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사회혁신 스타트업은 영리 스타트업과 비영리 스타트업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식화해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모습이겠죠? 사회혁신 스타트업과 비영리 스타트업, 조직 형태가 영리건 비영리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회를 혁신하려는 목적의식은 동일합니다. 그 해결 방식이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 모험적 방식이라는 점도 일치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단지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겠죠.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업이 비즈니스에 재투자해 시장을 넓히거나 투자자에게 배분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이 달성되는데 재투자하느냐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이나마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비영리는 선하고 영리는 탐욕스러운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직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철학의 차이가 있을 뿐 두 가지 형태 모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해결 방식이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 면접 때 입고 갈 정장 구매 비용이 큰 부담인 청년을 돕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장 가격을 낮추는 게 적절한 솔루션이라 보고 더 낮은 원가로 생산 효용을 높이기 위한 방식을 찾는 스타트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를테면 원단 활용률을 최대화해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방식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고요. 광고 마케팅 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없애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유통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혁신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생산이 아닌 공유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열린옷장입니다. 열린옷장은 2011년에 친구였던 카피라이터, 기획자, 프로그래머 3명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시작된 곳입니다. 사업을 기획하던 2012년 당시에 정장 구매 비용이 평균 35만 7천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부담이 가는 금액이죠. 특히나 정장이 매일 입는 게 아니라 대부분 면접을 위해 입는 옷이다 보니 옷장 속에 보관되는 시간이 아주 길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취업한 선배들의 옷장에 있는 정장을 같이 입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청년과 후배들을 위한 옷장을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게 현재 열린 옷장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열린 옷장은 선배 사회인의 옷장에서 잠자고 있는 정장을 기부받고, 기부받은 정장을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인 정장 대여를 통해 청년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돕는다는 근본적 목적을 함께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장 대여로 발생한 수익은 직무 멘토링, 이력서 사진 촬영,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열린 옷장이 궁금하신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열린 옷장을 검색하거나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URL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이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회사라면 일타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강생을 많이 유치하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 또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와는 달리 흔히 소셜벤처라고 불리는 영리 스타트업인 학생독립만세라는 기업은 취준생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소득 공유 후불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우선 교육을 들은 후 취업한 이후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교육봉사로 해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점프라는 곳인데요. 사단법인 점프는 2011년 이의연 이사장을 비롯해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 6명이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점프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진행되던 교육봉사 시스템을 개선해서 청소년, 대학생, 사회인 멘토가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사슬처럼 채워주는 삼각 멘토링 모델을 설계 운영 중입니다. 사단법인 점프는 2016년에 진행한 구글 임팩트 챌린지 코리아에서 탑10에 진입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사단법인 점프에 대해서도 포털 사이트에 사단법인 점프를 검색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래 URL도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 사이트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조직 형태로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있습니다. 기부, 모금, 자원봉사 참여 유도 등이 비영리 조직에서 많이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은 여기에 더해 조직이 추구하는 솔루션의 강점을 살려 조직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앞서 예로 말씀드린 열린 옷장 사례를 상기해 보시면 쉽게 이해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몇 가지 비영리 스타트업 사례를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체리티 워터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지금까지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 위생, 그리고 개선된 위생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후원자들을 통해 44,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체리티 워터를 설계한 스캇 해리스는 포브스에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30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칸 아카데미라는 곳은 들어본 분이 꽤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칸 아카데미는 미국 보스턴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살만 칸이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던 조카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시작된 비영리 온라인 교육 서비스입니다. 조카와 멀리 떨어져 살던 살만 칸이 조카에게 수학을 가르치려고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많은 사람이 보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구글 등의 후원을 받아서 현재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학교를 대신해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수학, 과학, 역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의 타임지는 칸 아카데미의 설립자인 살만 칸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가운데 4위로 선정하기도 했죠. 지금은 많이 일반화된 무크의 조상이 칸 아카데미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영리 스타트업이 기부에만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기관인 Y 콤비네이터를 아시나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투자하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에어비앤비, 트위치, 드롭박스 등 많은 스타트업이 Y 콤비네이터를 만나 성장했는데요. Y 콤비네이터는 2013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으로 그 투자 범위를 넓혔고 지금까지 35개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Y 콤비네이터가 처음으로 투자한 비영리 스타트업이 바로 와트시라는 곳입니다. 와트시는 저개발국의 환자들을 위한 의료 기부 소셜 펀딩 플랫폼으로 코파운더인 체이스 아담이 코스타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누더기를 걸친 한 여인이 아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걸하는 모습을 본 것을 계기로 2012년에 설립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열린 옷장, 사단법인 점프 외에도 진저티 프로젝트, 비영리 IT 지원센터, 오늘의 행동, WNC, 멘토리, 사단법인 B2B 등 우리나라의 비영리 스타트업도 그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은 아직 그 규모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위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점차 늘고 있고 정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비영리 스타트업 사례 또한 하나둘 늘어가고 있으니 비영리 스타트업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창업에 약간이나마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도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기업가 정신을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하려는 모험과 도전 정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은 변화를 탐색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1996년 출간한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을 꼽기도 했죠. 여러분들께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위키백과를 살펴볼까요? 위키백과는 기업가 정신을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여 그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을 추구함에 있어서 결국 문제 해결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비영리 스타트업도 결국 어떤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좋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회 문제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UN SDGs라고 하는데요. SDGs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 경제 사회 문제를 17가지 주 목표로 구분하고 이 주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169가지 세부 목표를 정했습니다. 말하자면 SDGs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 문제를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SDGs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포털 사이트에 지속가능 개발 포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지속가능 개발 포털 사이트에는 17개의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각각의 주제를 자세히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또 최근에 정말 많이 접하는 ESG 역시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매출이나 순수익, 판매량 등 재무적인 요소 외에 환경, 소셜,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겠다는 개념입니다. ESG도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과 맥락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SG에 대한 자료 역시 인터넷을 통해 혹은 서점에서 책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죠. 실제 제가 구독 중인 뉴스레터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렌지 레터라는 뉴스레터입니다. 오렌지 레터는 소셜 섹터 이슈와 주요 행사, 이벤트, 펀딩, 채용, 모집, 공모 사업까지 전반적인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뉴스레터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분들의 생각도 접할 수 있으니 포털 사이트에 오렌지 레터를 검색하시고요. 구독을 신청해 보시죠.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발행하는 후우 레터도 추천드립니다. URL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고요. 비영리 분야 활동가의 인터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뉴스레터인데요. 비영리 분야 사람들의 관심 분야와 철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뉴스레터입니다. 소셜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체인지 메이커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뉴스레터도 있습니다. 매거진 우수 임팩트에서 알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사회혁신 정책센터에서 운영하는 뉴스레터로 사회문제 해결 관련 정책 동향과 행사 관련 정보를 매주 목요일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기관 모금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임팩트 위크라는 뉴스레터입니다. 모금은 비영리기관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역시나 URL은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모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나요? 혹시 나도 비영리 스타트업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드시나요? 무언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맴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죠? 이어지는 강의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에 필요한 디딤돌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디딤돌로서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 대상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